소련군이 전부를 죽였습니다. 소련군이 바다와 주변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아라레는 한때 중앙아시아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었다. 아라레는 한때 생명과 물고기가 넘치던 세계 4위 호수였지만 탐욕으로 모두 파괴됐습니다. 소련은 300마일에 달하는 바다를 파괴했습니다. 1960년대의 아라레는 거의 아일랜드만큼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2014년 8월 공개된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사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소련은 중앙아시아를 농업 강국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끊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아라레 동부 분지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오늘날 남은 것은 이제 아랄쿰 사막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소금과 먼지의 사막뿐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가 그 원인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바다는 소련의 한 가지 실수, 모든 것을 파괴한 탐욕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실수들을 가차없이 폭로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죠.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 알고리즘에 띄우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 영상을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그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탄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땅을 의미하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처럼 이름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들은 중앙아시아에 속하며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 사막인 건조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라레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 중 하나는 이곳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물이 있는 곳을 내륙 호수라 하며 카스피해와 사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화씨 100도, 즉 섭씨 약 38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다른 계절에는 이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수백만 갤런의 물이 증발하거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플라이스토세 말기부터 1960년대까지 아라레를 유지시켜준 것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남동쪽 경계를 따라 있는 산맥들, 즉 텐산 산맥과 그 주변 산맥에서 녹아내린 눈이었습니다. 이 산봉우리에서 중앙아시아의 두 거대한 강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가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아라레로 흘렀습니다. 시르다리아 강은 약 210억 톤의 물을 쏟아부었고 아무다리아 강은 약 380억 톤의 물을 더했습니다. 이 두 강은 1960년에만 해도 매년 거의 590억 톤의 물을 공급했으며 여기에 계절성 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양은 올림픽 수영장 약 2200만 개를 채울 만큼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다에 10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있었지만 196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배들은 소련 전체 어획량의 20%를 잡았고 이 산업은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약 250명만이 아라레 오염된 물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 최악의 환경재해 중 하나로 불려왔으며 그 실제 원인은 소련이 흰금에 집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780년대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산업의 등장은 농촌의 원자재 노동력 시장 공급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이 면화의 방적과 직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의 제조업자들은 갑자기 막대한 양의 원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면화는 흰 금이라 불리며 당시 전 세계의 금광과 같았고 미국이 이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면화는 주로 아메리카의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었으며 초기에는 서인도 제도와 브라질, 이후에는 미국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면화 재배지 중 하나였던 생도맹그에서 혁명이 일어난 후 1790년대에 미국의 면화 재배자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빠르게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1800년까지 세계 최고의 면화, 항구인 리버풀에 도착하는 모든 면화의 25%가 미국 남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그 수치는 59%로 급증했습니다. 1850년 영국이 수입한 면화의 72%가 미국산이었고 이 지배력은 계속되었습니다. 90. 프랑스 수입 면화의 90%, 독일 사용 면화의 60%가 92%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수출 면화의 92%는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산 면화는 다른 원자재들처럼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미국이 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우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원주민 토지 강탈, 상부 남부 담배 농사 감소로 인한 노예 노동력 증가, 유럽 자본 접근성이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 덕분에 미국 남부는 면화 무역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고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전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1860년까지 미국 남부는 매년 약 400만 개의 면화 뭉치를 생산하며 전 세계 원면의 4분의 3을 공급했습니다. 미국 전체 수출의 60% 연간 약 2억 달러로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 면화는 부와 권력의 궁극적인 열쇠였습니다. 면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남북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1861년 남부연합군의 섬터 요새 공격으로 시작해 1865년사 월 남부연합군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이 4년간 면화 생산은 최악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1861년 초 남부 면화 상인들은 킹 코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면화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아닌 상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1861년 여름 연방 해군이 남부연합 주요 항구를 봉쇄해 수출의 95% 이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남부연합의 계획은 영국의 면화 비축분에 타격을 주어 영국이 자신들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방적 공장들은 이미 많은 면화를 비축해 금수 조치에도 즉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축 면화 가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영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했고 이는 영국 식량 공급의 약 4분의 1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요한 식량 공급이 끊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군함들은 영국의 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면화 운반선을 호위했지만 영국인들은 면화왕의 영향력을 믿지 않고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부연합은 유럽과 아시아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산 면화 수출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남부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이 실패하자 북부는 거의 4년에 걸친 대규모 남부 무역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면화 기근이라는 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는 1970년대 중동 석유 파동에 견줄 만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첫 글로벌 원자재 위기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십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고통이 확산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의 섬유 산업 중심지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알자스에서는 상황이 너무 절박해져서 듀퐁 오 르모르, 두폰 오 슬레모르, 즉 빵 아니면 죽음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벽에 붙었습니다. 러시아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국내 생산이 낮고 중앙아시아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면화 수입에 의존했지만 면화 재배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면화 작물은 수확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 나라 오아시스 주변에서만 재배되었습니다. 국제면화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의 자료에 따르면 면화 섬유일 킬로그램, 즉 티셔츠와 청바지 한 벌을 만들려면 전 세계적으로 면화는 평균적으로 관계수 1931리터와 빗물 6000리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건조하거나 더운 기후에서는 면화를 재배하는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물 위기를 해결할 황금알 거위를 발견했습니다. 1865년 러시아군은 타슈켄트를 점령해 중앙아시아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시아에서 영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당시 영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은 소련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아무강, 다리아, 시르다리아 등 큰 강이 만든 비옥한 농지가 있었고 이 지역 경제와 인구는 러시아 제국 말기 수십 년간 이 농지에 의존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얻은 중앙아시아 식민지는 현지인과 세계 시장의 주요 면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화 생산 증가는 농민 생산성 향상이나 기존 농지 개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경작되지 않은 지역을 넓게 개간해 면화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공격적인 확장은 많은 관계수를 필요로 했고 그 결과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크게 늘었습니다. 187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의 대규모 관계 사업인 헝거 스텝 관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면화 재배 식민지 설립과 수확량 증대였습니다. 흐바,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흐바와 부하라의 관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소형댐과 많은 관계 수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르가나 계곡은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의 면화 중심지가 되었고 중앙가시아가 세계 최대 면화 생산지 중 하나가 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러시아의 통제해 러시아는 마침내 지도자들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산 면화 의존을 줄이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면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소련 시대의 부상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면화는 소련 경제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제국 붕괴 후 소련이 등장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1930년대 소련은 산업 생산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할 야심찬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아라레, 뉴욕에 면화와 방적 공장 네트워크를 세우려는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면화 생산을 늘려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제국 시절에 지어진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대규모 물길 전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들은 넓은 땅을 면화 재배지로 바꿨지만 큰 환경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라레를 지탱해온 두 강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에서 수백만 갤런의 물이 조용히 이 운하와 저수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극단적 사례 중 하나가 카라쿰 운하였습니다. 1954년에 시작된 카라쿰 운하는 850마일 이상 뻗어 세계 최대 관계 운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무다리아 강에서 매년 평균 32방마일의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호수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수익성 있는 수출 작물로서 면화에 집착한 것은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농업 다양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소련 산업화 전 중앙아시아 농부들은 밀, 보리, 수수, 기장, 콩, 과일, 채소, 사료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다양한 농업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목화 단일 재배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은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식량과 곡물, 전통 작물을 재배하던 넓은 토지가 목화 농장으로 변했습니다. 1930년대 초 대규모 농업 집단화가 시작되어 1935년까지 농사와 목축 가구의 80% 이상이 집단 농장이나 국영 농장에 강제로 편입됐습니다. 공산당의 주요 목표는 농민들의 노동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단화는 현대화된 기술과 집약화를 통해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련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면화, 밀, 고기 생산에 비현실적인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저항한 부유한 목동과 농민들은 체포, 추방 위협을 받았습니다. 집단화 정책은 특히 카자흐 유목 목동들에게 재앙이었는데 그들의 가축 수가 급감하면서 3년에 걸친 기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인구의 4분의 1 이상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 정보 및 조기 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쌀과 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면화 재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현재 밀과 쌀을 주로 수입에 의존합니다. 한때 과수원, 포도밭, 곡물밭으로 유명했던 이 지역은 완전히 면화에만 의존하는 단일 재배 경제로 변모했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1960년까지 아라레는 여전히 볼 수 있었고 다만 연간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련은 아라레를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1960년 아라레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175피트, 53m 높았고 면적은 약 26,300제곱마일, 68,0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레 파괴는 1961년에 시작됐습니다. 소련의 면화 재배 확대 정책에 누적된 영향이 그해 뼈저리게 드러났습니다. 소련 정부가 아라레로 흘러들던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 근처에 설치한 방류 관측소에서 기록된 자료였습니다.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티무르만의 아무다리아강 관측소에서 아라레로 유입되는 연간 수량이 292세제곱킬로미터 7 입방마일로 줄었습니다. 더 심각하게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카잘린스크에 위치한 시르다리아강 관측소에서는 기록된 방류량이 0이었습니다. 들으셨죠? 그 해에는 바다에 도달한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1960년에는 시르다리아 강이 오탈에 21입방킬로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은 378 입방킬로미터, 두 강 합계는 588 입방킬로미터였습니다. 이것은 바다를 유지하는 건강한 유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년 만에 196년 1년에는 오탈의 수자원이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1969년에 작은 예외가 있었지만 이후 30년간 연간 방류량은 1960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974년까지 강 유입량은 2입방마일로 줄었고 1989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30년 이채 안 돼 오탈해의 물은 1입방마일로 줄었고
바다는 예전 물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오달해의 상실은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그저 눈을 감아버렸죠. 이러한 면화 생산량 증가의 대부분은 다른 작물에서 면화로 경작지를 전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소련은 점점 더 많은 땅을 경작지로 전환했고, 이는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에서 더 많은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이 방식이 소련에 완벽히 통했습니다. 1985년 소련 최대 면화 생산지 우즈베크 SSR의 관계 농지는 33% 늘었습니다.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증가폭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23%. 그리고 새 관계 농지 대부분이 면화 재배에만 쓰였습니다. 이 전략은 생산량 면에서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련 관리자들에게 완벽히 통했습니다. 면화 섬유의 원료 생산량은 1960년 295만 톤에서 1985년에는 516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75%의 증가입니다. 소련은 세계 2위 면화 수출국이었고, 그중 약 70%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됐습니다.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 소련 경제는 연평균 5~6%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강한 무역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소련은 약 6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그중 45% 이상 이 상품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소련은 기록적인 이익을 쫓고 있었지만 그 집착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아랄의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소련의 면화 수확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노동력이 필요해 공장 노동자, 군인, 대학생까지 동원되었습니다. 1990년대 에도 소련은 기계식 면화 수확기가 부족해 대부분 손으로 수확했습니다. 수확철마다 노동력이 부족해 그들은 이를 메우려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도시 거주자들을 강제로 집단 농장에 보내 몇 주간 허리를 굽혀 면화를 따게 했습니다. 버스가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태워 들판으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 교실은 종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트나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뇌물로 강제 노동을 피했지만 평범한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고통만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또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국영 농장은 매년 에이커당 530파운드의 비료를 면화밭에 뿌렸는데, 이는 소련 평균인 27파운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확을 쉽게 하려고 그들은 면화잎에 제업제를 쓰고 비료와 살충제도 지속적으로 대량 살포했습니다. 1988년까지 소련 언론 보도는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에이커당 48파운드의 유독 화학물질이 면화밭에 살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의 맑은 강물이 이 밭을 관계하기 위해 돌려졌고, 그 물은 소금, 비료, 그리고 독성 살충제가 가득한 토양을 씻어냈습니다. 그 오염된 물은 다시 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강은 더 많은 밭을 관계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는 지역사회의 식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류에서요, 면화밭 노동자들은 농약과 비료에서 나온 에어로졸로 피부와 폐에 위험한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됐습니다. 유독성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사용됐고,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도 여전히 몰래 쓰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 정부는 1970년에 디클로로디페닐트 리클로레탄 사용을 공식 금지했습니다. 디클로로디페닐트 리클로레탄은 모기, 이 해충 제거용 합성 살충제로 소련 면화밭에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연구자들은 DDT가 인체에 해롭고 간 손상과 조류 감소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지됐지만 중앙아시아에선 이 살충제가 계속 널리 사용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소련은 그 엉망진창을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 아라레의 소멸은 지형을 알아볼 수 없게 바꿨습니다. 아라레의 천역의 옛섬 이 영구적으로 육지와 연결됐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바다가 흩어진 연못들로 계속 줄어들면서 바다는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 보스로 소대냐 섬이 반도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보스로 소대냐는 냉전 시절 소련의 비밀 생물학 무기 실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튤라레미아와 흑사병과 같은 매우 위험한 병원체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애는 수백 톤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그 섬에 매립되었습니다. 1999년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발견하자 2002년 미국이 주도해 매장지 소독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소련 시절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진실은 1991년 소련 붕괴 때까지 숨겨졌습니다. 아라레의 물이 사라지면서 해저가 드러났고 그 자리 두꺼운 소금과 먼지층이 남게 되었습니다. 1997년까지 연구자들은 마른 해저를 걸으며 소금과 조개 껍데기가 섞인 흔적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번성했던 생태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시기까지 아라레에 살았던 종들 중 80종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랄 분지는 중앙아시아에서 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5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해저가 드러나자 바람이 대량의 소금과 유독 먼지 구름을 지역 전체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빈번한 소금 폭풍이 발생해 수백 마일 동쪽의 소련 면화 생산지 페르가나 계곡 농작물도 아이러니하게 황폐화시켰습니다. 더 나쁜 점은 그 먼지에 중금속, 농약 잔류물 등 유독 화학물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겪은 이들은 그 경험을 불에 타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짠 공기는 부비동, 폐, 눈을 태워 아프게 하며 극심한 고통과 장기 건강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1960년대 아랄의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모이나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성기 모이나크에는 약 3만 명이 살며 분주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번성하는 어업을 뒷받침하며 이 도시는 어선의 주요 거점이었고 수많은 어류 가공 공장, 냉동 저장 시설,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이나크 경제는 아랄해의 풍부한 어업에 의존했으나 해가 사라지며 어족이 붕괴되고 수천 명의 생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현재 무자나크 인구는 절반 이상 줄어 공식적으로 약 1만 3,500명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아랄해 남은 물에서 150km, 약 93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소련 시절 주요 해안 도시였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이미 물러나고 있을 때 당국은 여전히 어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4,000마일 떨어진 태평양에서 잡힌 물고기가 냉장 화물차로 미넨에 운송되어 현지 공장에서 통조림으로 가공됐습니다. 이 관행 때문에 미넨 통조림 생선은 높은 운송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 터무니없는 시스템도 결국 끝났습니다. 생선 통조림 공장 폐업으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실직했고 미넨은 경제 파탄에 처했습니다. 오늘날 미넨은 가진 것이라곤 얼마 되지 않는 자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드러난 바닷바닥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과 관광업입니다. 소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사막의 좌초에 녹슬어가는 어선들의 유령 같은 묘지를 목격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분명히 기억하지만 엘해의 부활 희망은 여전합니다. 모두가 구할 수 있으면 꼭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마 그게 전부일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나요? 우리는 손주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05년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카자흐스탄은 코크아랄댐을 건설했습니다. 이 댐은 북아랄해에서 남아랄해로 대량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8마일 길이의 제방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북쪽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쪽 아랄해의 운명을 결정지어 훨씬 더 빠르게 말라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아랄해의 경우 코크아랄 댐이 건설된 후 이 계획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북아랄해가 다시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아랄스크시에서 약 20km, 즉 약 124마일 이내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지만 모든 소식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코크아랄 댐은 성공했지만 바다의 완전 회복엔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 단계에서는 북아랄해의 수면적을 3,913제곱킬로미터로 수량을 34입방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4-5년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북아랄해 수위가 다시 낮아지고 염분 농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활이 아직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주로 수르다리아강의 지속적인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 유입량이 여전히 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랄해 주변 국가는 여전히 면화 생산에 의존합니다. 이들 모두는 농업과 생활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물 분배는 매우 민감한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북부 아랄해 복원에 큰 관심이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관계에 집중해 아랄해 복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집단적 행동의 부재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 35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여전히 면화 수확에 직접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화의 소득과 경제적 안정을 의존하는 것은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RLC 감소를 긴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뮤다리아 강이 생명줄도 위태롭습니다. 2023년 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탈레반의 아뮤다리아 강 운하 건설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로 남부 아라레의 생명줄인 이 강물의 약 20%가 빼앗길 전망입니다. 이러한 물길 전환은 우즈베키스탄과 하류의 다른 국가들에서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라레의 감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면화 생산만이 이 재앙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증발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1980년대 이후 지역 기온 상승으로 급격한 온난화를 겪었고 10년마다 0.3도 이상의 온난화 속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1979, 2019년 육지 지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10년마다 약 0.33, 0.36도 온난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남서부로 아무다리아, 시에라, 다리아강이 흐릅니다. 이 지역은 운하, 저수지, 댐에서 농경지 이전에 많은 물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증발 과정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물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